안녕하세요. 고졸 검정고시 문학극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대시부터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 산문 이렇게 이어지는 순으로 진행을 할 건데 문학작품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들만 검고 수준에 맞추어서 키포인트만 골라서 빨리빨리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 잘 확인해서 잘 따라오시고 약간은 좀 문맥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잠깐 강의를 멈추고 작품 해설을 읽어본다든지 해서 문맥이나 줄거리에 대한 감상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소월의 진달래꽃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워낙 이제 유명한 작품이라서 우리 민족을 또 대표하는 시라 제일 첫 번째 나왔는데 너무 필수긴 하지만 2013년 1회 시험에 나왔으니까 지금 나온 지는 꽤 됐거든요. 그래서 안 나온다는 법이 없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김소월 시인에 대해서는 먼저 꼭 알아둬야 되는 게 김소월 시인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뭐 여성적 화자, 남성 시인이지만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별의 정환을 나타내는 그런 대표적인 시인으로 유명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유명한 게 알아둬야 될 게 이거 일본어로 쓴 거예요. 2번은 자, 7호조 삼음보 의 민요 율격, 민요 우리나라 전통 민요가 아리랑 같은 그런 민요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율격을 운율을 현대 시 속에서 살린 대표적인 작가로 유명하죠. 7호조, 7글자, 5글자, 그 다음에 삼음보, 세 마디씩 끊어 있는 그런 7호조 삼음보 민요 율격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김소월 시인이 또 유명한 게 대부분의 작품에서 단어를 많이 썼어. 옛날에 여성 화자들이, 여성들이 좋아하면서 좋아하지 않은 척, 그러면서도 그러지 않은 척,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수동적으로 많이 억압하고 그리고 또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안으로 안으로 감추고 사귀는 그런 한과 슬픔을 사귀는 그런 정서가 일반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민요 율격과 함께 그런 내용들을 작품 속에 반영하면서 단어의 표현법도 많이 썼어요. 김소월이. 진달래꽃도 가장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자, 이별의 상황이 처음부터 나와 있고 상황 속에서 나를 버리고 떠나는 님을 위해서 나는 곱게 말없이 보내주겠다고 나오죠.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자, 이미 나를 버리고 떠나는 그 길에 진달래꽃이 한아름 따다가 뿌리겠대. 자, 산화공덕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걸 보고 산화, 꽃을 뿌리면서 공덕, 상대방의 덕을 빌어줘. 그러니까 잘 되길 축복해주면서 꼭 뿌려주는 건데, 이별을 할 때 나를 버리고 떠나는 그 사람한테 산화 공덕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이거 자체가 이미 반어 아니니? 진짜 떠나는 사람을 보고 왼수 같아서 나를 버리고 떠나는 헤어져서 정말 진절머리가 나서 내가 스스로 그 사람을 쳐버린다면 또 몰라도 사랑하는데 산화 공덕하면서 나의 사랑을 상징하는 진달래꽃을 뿌리면서 그걸 밟고 가라.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거짓 아니니. 속마음으로는 내가 이렇게 꽃을 뿌려주고 말없이 고이 보내줄 때 네가 정말 이렇게까지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할 수 있겠느냐. 하지 말아라 제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자, 죽어도라는 강한 부정 때문에 오히려 강한 긍정으로 해석이 되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표현했죠. 자, 강한 부정 때문에 오히려 강한 긍정으로 해석이 되는.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버리고 떠나면 나는 100% 펑펑 울 테니까 이런 비탄한 나를 버리고 가지 말아라. 하는 속뜻을 반대로 표현한 반화법이고요. 자, 도치법은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원래대로 하면 눈물 아니 흘리오리다지.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니와 눈물의 어순이 바뀌었기 때문에 도치법이고요. 자, A 불비도 함께 알아둡니다. 한자성어인데 슬플 비자는 슬플 비자야. 슬프지만 이자는 역접의 접속사 이거든. 슬프지만 불비. 슬퍼하지 않는다. 감정을 속으로 사귀고 단어법을 통해서 표현을 했었던 그런 여성 환자의 모습을 잘 표현하는 한자성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승화된 이별의 정한, 지로도 사문보, 반어, 여성적 어조. 그 다음에 안한기 이게 뭐냐면 표현상의 특징은 여러분들 꼭 공부해야 돼요. 자, 뭐뭐 우리다. 시행의 끝에서 우리다, 우리다, 우리다로 끝나죠. 자, 우리대의 반복을 통한 운율의 형성함이고, 자, 이렇게 시행의 끝에서 반복되는 운율을 특별히 가군이라고 부르죠. 가군의 형성으로 자, 작품을 표현했다는 거. 자, 두 번째 시 보겠습니다. 자, 정지용 시인의 향수.
아, 5분도 안 걸렸어요. 시 하나 하는데. 자, 정경 시인의 향수 하면은 일단 제목만 봐도 주된 정서가 뭐라는 걸 알 수 있겠니? 고향을 그리워하니까 주된 정서는 그리움. 그리움 먼저 쉽죠. 그래서 황진이의 동짓달 기나긴 밤 그 있잖아. 동짓달 기나긴 밤 하늘이로 버여내어 사랑하는 님 뭐 오신 날 밤에 굽이굽 별이라 나왔었던 거. 결국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다는 거 아니야. 둘 다 공통된 정서 그리움이죠. 자, 이 시 그래서 향수인데 일제강점기 1930년대 40년대쯤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황폐화된 그런 민족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마음속에 품고 있고 그리워하는 농촌과 고향, 그리고 가족들, 가족 공동체, 이런 농촌 공동체의 정서를 모든 사람이 공감할 만한 언어와 소재, 감각들로 잘 표현한 작품. 그래서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지금도 사랑받는 애송시가 바로 이제 향수죠. 그래서 아무래도 시골과 농촌의 풍경을 그렸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향토적, 성격은 향토적이겠죠. 자, 그리고 이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시를 읽기만 해도 머릿속에 그 시골과 고향의 그 정겨운 풍경이 쫙 그려져.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영화를 보는 것처럼 파노라마처럼 딱 묘사를 해놓았어요.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것이 매우 생생한 그런 감각적인 표현, 시각청각, 후각, 미각에다가 플러스 공감각까지 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감각을 활용해서 생생하게 묘사하고 그게 시를 읽는 독자들의 머릿속에 쫙 펼쳐지고 그리움의 정서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감각적으로 잘 써놓은 세련된 시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넓은 말 속조 끝으로 옛약이 지지울대는 실개천이 위돌아 나가고 실개천이 옛이야기를 속삭이는 의인법이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비 금빛 게으름 울음을 오는 곳. 자, 얼룩배기 황소 이거는 물론 이제 시적 허용 같은 거야. 비문법 비과학적이지만 그냥 시인이 만들어둔 거죠.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 소가 음모하고 우는데 그 울음 소리가 게으르게 들리는데 금빛이래. 울음 소리가 금빛이래. 자, 공감각적 심상이면 청각의 시각화죠. 소리가 색깔을 가진 것처럼 표현했으니까 공감각 꼭 알아둬야 되겠지. 중딩 수준이지만 권고에서 나올 수 있다.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자, 서리법이죠. 잊힐 리가 없다는 거잖아. 잊힐 수 없다. 잊힐 리가 있겠느냐 하는 서리법이면서 자, 이게 각 연의 끝에서 반복이 된다. 대중가요에서 1, 2, 3절 각 절마다 후렴구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후렴구, 자, 옆에를 볼까요? 어디 있어?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자, 후렴구가 주는 이 특징. 그래서 이 후렴구가 주는 특징이 여기 옆에 나와 있죠. 그곳이 차마 꿈엔데 이칠리아를 반복해서 박연의 끝에서 반복되니까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는 건 당연하지. 근데 똑같은 위치에서 반복되니까 이게 형태적인 통일성을 주거든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안정감이야. 똑같은 위치에서 반복되니까 안정감을 주고 굉장히 균형이 딱 잡혀 있거든. 그리고 그리움을 그만큼 정서와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 이거 후렴구 역할 꼭 알아두시고요. 자, 다시 옆으로 와서 7월에 제가 식어지면 밤바람처리 말을 달리고 자 밤이 되면은 밭에 아무도 없는데 그 벌판 끝에서 저 끝까지 바람소리가 휘 마치 말을 달려가는 것 같아. 자 소리가 마치 들리는 것처럼 표현해도 역시 공감각적 심사 청각의 시각화 이거 알아두시고요. 엷은 졸음에 겨우신 늙으신 아버지가 자, 아버지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그런 추억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자, 어렸을 때 자연 속에서 뛰놀면서 자랐던 나의 순수한 유년 시절,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섭 이슬에 함투름 키적시던 그곳,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자, 바다에 단물결처럼 이렇게 막 소용돌이 치는 것 같은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어린 누이 동생이 귀민머리, 댕긴머리를 이렇게 흩날리면서 뛰어가는 모습을 단물결에다가 지금 빗대 놓은 거죠. 아름답죠?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평범하고 소탈하고 그냥 소박한 꾸밈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자, 왜 발벗었을까? 가난해서 신발이 없는 것도 있고 밭에 나가 하루 종일 일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차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누구나 농촌에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가족 그렇지만 소박하고 정감이 넘치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표현했고요. 하늘에는 별이 성기에 이제 떠 있을 때
있는데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가난한 집이지만 흐릿한 불빛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가족의 단란한 사랑이 있는 그곳이 타마 꼬맨들 이탈리아.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 민족 모두에게 잃어버렸던 그 고향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아름다운 시였습니다. 한자성어 연결된 거 작년에 한자성어 외울 때 나왔었죠? 수구투심.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죽을 때라도 고향을 향해서 돌리고 죽는다. 즉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얘기하죠. 자, 다음 시를 보겠습니다. 자, 윤동주의 유명한 두 개 시. 너무 유명하니까 꼭 다 보도록 할게요. 자, 윤동주의 작품의 특징 중에 매우 중요한 특징이 바로 성탈적. 이라는 거죠. 내면 성찰, 내면 갈등을 통해서 저항 의지로 나아가는 그런 시를 항상 그랬었죠. 성찰적이고 고백적인 자기 내면을 고백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윤동주 시인의 작품에서는 항상 두 가지 대립구도가 나오지. 이상적 자아. 나는 항상 고결한 이상과 순결함을 지키면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싶어. 그러나 현실의 자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기력하고 안주하고 그다음에 어떤 현실적으로 뭔가를 타개해 나갈 힘이 없는 그런 못난 자신의 모습을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끊임없이 대립하고 내적 갈등을 일으키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눈물과 그 슬픔 끝에 결국 어떤 결말을 얻는 그런 구도로 나아가죠. 아름다운 시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나는 하늘을 우러러, 자, 하늘은 당연히 긍정적인 거겠죠? 하늘이라는 거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근거 삼아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해. 그러니까 나에게 항상 판단의 기준, 내 양심의 어떤 지침, 그 다음에 나의 양심의 어떤 기준, 내가 담고자 하는 지향점, 이상향, 이걸 상징하는 게 이제 하늘이죠. 자, 이 시, 서시라는 시에서 시어의 상징적음이 다 알아둡니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게 살기를 소망했는데, 그런데 실제 나는 잎새이는 바람에도, 자, 바람은 바람인데, 이 바람은 잎 사이에 있는 바람이야. 나무나 뿌리 막 줄기를 흔드는 게 아니라 잎 사이에 흔드는 정말 미세한 바람.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미세한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자, 나를 괴로워하게 만들고 내적 갈등을 일으키니까 바람은 마이너스겠네? 근데 어쨌든 나는 작은 거에도 내면적 고뇌를 가지고 괴로워했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 보았을 때, 네 개 행위, 괴로워했다니까, 자, 시제가 과거죠. 그거 봐볼까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자, 시에서 별이 나쁘게 쓰인 거 본 적 있니? 별은 이상, 순수한 꿈, 이런 거죠. 그럼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라는 건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모든 세상에 죽어가는 유한한 존재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그 사명의 길, 민족을 향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의지를 표현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잖아. 그 다음에 오늘 밤에도, 자, 오늘은 이제 현재죠. 오늘 밤에도, 자, 지금 현실이 밤이래. 윤동주와 그 다음에 뒤에 나오제 이육사 시인의 작품에서는 춥고 어두운 거는 다 부정적인 현실이야.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는다. 자, 바람이 앞에 나왔었죠. 별은 희망, 소망, 이상 이런 거였다면 그러면 별을 흔드는 그 바람, 별을 스치는 그 바람은 아까 앞에 나왔었던 잎새이는 바람보다는 더 큰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바람은 외부에서 오는 현실적인 시련, 일대의 탄압이라든지 자기 소신을 지키기 힘든 현실을 얘기하겠죠. 별이 바람에 스치는 이런 힘든 상황이고 암울한 현실이지만 그래도 나는 어쨌든 모든 죽어가는 걸 사랑하고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는 그런 되게 의지적인 그런 작품을 썼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대립적인 의미의 시여, 아까 봤던 거죠. 하늘과 별은 삶의 지향과 방향성, 긍정적인 시어였고, 바람과 밤은 암담한 현실과 실현을 의미하는 거였고요. 자, 과거, 미래, 현대, 역순행, 시상 구성으로 돼 있다. 자, 그런데 왜 역순행이냐면, 순행이라는 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쓰는 거거든. 과거, 현재, 미래가 순행이겠죠. 과거, 미래를 통해서 미래의 의지를 다지고, 현재 나의 그런 삶의 자세, 나의 현실을 돌아보니까, 그래서 역순행적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과거, 미래, 현재의 순으로. 자, 다음은 윤동주 쉽게 쓰여진 시입니다. 자, 이 시는 그래도 최근에 출제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출제에 대한 이야기가 없지. 자, 고로 만약에 윤동주 작품이 나온다면 서시보다는 쉽게 쓰여진 시가 더 중요하고 이게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자, 창밖에 밤비, 윤동주 시에서 어둡고 추운 거는 더 부정적인 현실과 상관이 있는데 밤에 비까지 내리니까 이거는 부정적인 암울한 현실이겠지. 육탑방은 남의 나라. 자, 남의 나라. 지금 식민지 현실을 하숙방에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민지하, 우리나라 식민지 현실을 인식하는 그런 암담한 현실과 함께 시를 시작했네요. 식민지 현실 인식.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니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 현재 모습은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듣는 거야. 안일하게 그냥 일상에 안주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어릴 때의 동무들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자 순수함을 어렸을 때 잃어버렸다 상실감 그러면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한다는 거, 무기력하고 의지가 없고 그리고 끝도 없이 가라앉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의 현실로 나는 계속 가라앉고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자, 여기서 시가 쉽게 쓰여진다는 것은 어,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이 민족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민족의 아픔을 함께 떠안고 무력투쟁이든 그다음에 민족운동에 헌신하든 다양한 방법으로 현실과 맞서 싸우는데 나는 현실에 안주하면서 오히려 순수한 양심을 잃어버리고 혼자 무기력하게 침전하는 그런 모습에 나는 시를 쓰고 있으니 내가 시를 너무 무책임하게 쉽게 쓰는 것은 아니냐. 부끄럽다라고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 성찰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서탱에 나와 있었던 1년을 반복하는데 순서를 앞뒤 순서 두 행을 바꿔가지고 변주를 하고 있지. 이게 묘하고 아주 짜릿한 카타르시스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 구조를 중심으로 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갈라집니다. 전반부에서는 되게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그리고 암울한 그런 현실 인식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똑같은 현실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걸 뒤집어. 시에서 시상이 뒤집어지고 시상의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 역전이라는 게 뒤집어지는 거잖아. 역전이 일어난다는 걸 시행의 구조를 뒤집어서 반복함으로써 잘 나타내는 거, 구조적으로. 근데 여기서 더 어떻게 달라지냐?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자, 어둠을 많이는 아니고 조금 내모는데 어쨌든 등불로 어둠을 지지 않고 어둠을 내몰아. 자, 이거는 당연히 일제강점의 어두운 현실이겠고 등불은 자신의 저항 의지를 얘기하겠죠. 근데 희망이면서 저항 의지.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날. 자, 여기서 말하는 아침은 광복과 희망, 실제로 희망이 현실화되는 거겠고, 그러면 시대처럼 올 아침이라는 건 반드시 온다는 거지. 필연적으로 광복이 오고 해방의 역사가 온다는데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최후의 날. 아직 아침은 안 왔어. 아직 깜깜해. 어둠이야. 하지만 나는 등불을 밝혀 내가 할 수 있는 어둠을 내모는 일을 하면서 그 아침을 반드시 기다린다는 거야. 1940년대 말에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포기하고 심지어 저항했었던 그런 소설가 시인들도 이때 40년대 말에는 다 뭐 결핍하거나 아니면은 친일로 전향하고 뭐 이랬었는데 이때 아침 광복을 시대처럼 올 아침이라고 표현하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 시적 화전은 이거 자체로 대단한 거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자, 앞에 있는 나가 뒤에 있는 나한테 손을 내미니까 얘가 더 긍정적인 자아겠죠. 얘는 부정적인 자아고 그럼 앞에 있는 게 이상적인 자아고 뒤에 있는 게 현실적 자아야.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약수. 그래서 두 다의 화해를 통해서 결국 어떻게 나가겠다는 거. 이상적 다가 이긴 거잖아. 얘가 주관하는 거지. 얘가 주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뒤쪽에서는 더 이상 무기력하고 암울하지 않아. 저항의지의 나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시에서는 두 자아의 대립과 화해를 통해 시상을 정비하고 상징적 치열을 대비했다는 거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에는 윤동주 시인과 함께 또 역시 손꼽히는 일제 말의 저항시인 이육사 시인이죠. 이육사 시인은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윤동주 시인에 비해서 이분은 훨씬 더 남성적이고 남성적이고 더 훨씬 더 스케일이 큰 대륙적인 시를 많이 썼고요. 스케일이 크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외부로 뻗어나가는 기운, 그래서 대륙적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자, 그리고 굉장히 단정적인 어조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말투가 딱딱딱 끊어지고 힘이 넘치는 그런 단정적 어조. 여기서 뭐 휩쓸 오다, 서다, 없다, 보다 이렇게 딱
떨어지는 말을 쓰잖아. 그래서 윤동주 시인은 내면 안으로 상철에 들어가는 어조라면은 이육사 시인은 힘이 넘치고 더 강인하고 그리고 남성적인 어조 그런 점에서 남성적인 어조로 부르는 거예요. 자, 이육사 시인의 작품에서도 항상 나를 둘러싸고 외부의 극한 상황에서 나를 탄압하고 나를 계속 극한까지 떠미는 외부적인 상황과 나의 두 가지 의지가 서로 이제 상충하고 부딪히는 그런 대립적인 시야가 항상 나옵니다. 여기도 볼까요? 매운 계절의 채찍이 갈겨. 매운 계절은 추위, 겨울을 얘기하겠지. 겨울이 너무 무섭게 나를 몰아쳐서 그 추위가 채찍처럼 나를 갈기고 갈겨서 마침내 북방으로까지 휩쓸려서 쫓겨서 오는 거야. 계속 도망치고 하다가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자, 이 북방은 하늘이 보통 희망, 뭐 소망, 꿈 이런 거잖아요. 그 꿈과 희망마저도 지쳐서 끝난 고원, 극한의 지점이라는 거야. 서리빨이 칼날져서 서 있는 그 위에 지금 나는 서 있어. 도망갈 데도 없고 당장 떨어지면은 당장 부동강에 나는 이런 극한의 상황에 서 있고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되나 타협하려 그래도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는 거야. 심리적인 극한의 상황, 타협할 수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는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내가 하는 건 뭐냐면,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눈 감고 오히려 현실을 딱 초월해서 사람이 너무 궁지에 몰리고 너무 극한의 고통에 다다르잖아? 그럼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서 오히려 현실, 육체이탈을 해버리나? 현실을 초월해서 자기 자신을 보는데, 이때 깨달은 거. 자, 마지막 행위 매우 중요합니다. 겨울은 자 겨울이라는 건 앞에 나와 있었던 자 나를 탄압하는 외부의 탄압, 외부의 시련 이런 거였죠. 일제 특히 외부의 시련을 의미한다면 겨울이 무지개래. 겨울과 무지개 자체가 무지개는 따뜻하고 밝고 예쁘고 이런 거잖아. 희망. 이거 자체가 이미지가 서로 모순이거든. 근데 무지개도 무지개인데 강철로 된 무지개래. 자 무지개가 철로 만들어졌어요. 무지개가 희망, 이상, 이라면 근데 겨울 자체가 나에게 희망이라든지 소망, 그런 어떤 생명 이런 거를 주는데 강철로 된 무지개니까 아주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 무엇에도 변색되지 않는 그런 철통 같고 철인 같고 강한 그런 희망을 오히려 겨울이 나한테 준다는 거야. 외부적인 극한의 시련이 오히려 나의 육체는 무너뜨릴지언정 나의 정신적인 의지와 그다음에 나의 정신적인 힘, 타협하지 않으려는 정신을 더욱더 굳건하게 한다는 것.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역설이죠. 이게 이 19절이 그래서 역설로 유명해. 오히려 외부적인 극한의 상황이 나의 저항 의지를 더욱더 강하게 하는 역설적 표현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거 꼭 알아두고요. 그래서 이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했다는 거 알아두고 자, 이육사의 작품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자, 광야라고 유명한 시인데 광야는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면서 넓은 땅이거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광야가 생겨났었던 이 광야, 한반도 땅에 문명이 어떻게 열렸고 이곳이 어떻게 생겨났다는 그 과거 역사를 다 유구한 역사, 아주 거룩하고 신성한 역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광야는 지금은 이제 황폐한 땅이지만 그렇지만 우리 민족의 근간이자 우리 민족의 터전, 근본인 거야. 여기서 홈페이지였더라도 여기서 역사를 시작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지금부터 가볼까요?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자, 지금 현재 지금은 눈 내려. 자, 이육사 시인의 작품에서도 눈 내리고 춥고 어둡고 하는 거는 일제의 어두운 현실이랬죠. 눈 내리고 근데 눈 속에서 매화 향기만은 홀로 아득해. 자, 매화는 눈 속에서도 피는 꽃이거든요. 그 어떤 꽃보다 빨리 봄에 빨리 피면서 눈 속에서도 피고 눈 속에서도 향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멀리까지 향기를 풍겨. 그래서 사군자 중에 하나가 이제 매화인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지도, 굳은 지도와 절개를 상징하는 소재로 나오고, 그렇다면 여기서 매화 향기는 봄을 알리는 희망, 조국 광복의 기운을 의미하겠네. 어쨌든 매화 향기, 아득하지만 분명히 풍겨와 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겠어. 긍정적인 시여. 네,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자, 내가 뿌리겠다는 씨는 자기 희생의 의지, 자기 희생의 표상이면서 역시 저항 정신, 저항 의지를 의미하겠죠? 다시 천고의 뒤에 오랜 세월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자, 초인이라는 건 슈퍼맨, 영어로는 슈퍼맨이죠. 그러면서 새로운 역사, 미래 역사의 주인공 혹은 후세대, 후손을 의미하는데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얼마나 오랜 시간 청고가 걸리든 간에 백마 타고 오는 그 토인은 반드시 이 땅에 오고 이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선포하는 그런 새 희망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그런 되게 선지자적이고 예언적인 그런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의지적, 저항적. 결국 이제 광야에서 토인이 있어서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라는 게 이 땅에 토인, 즉 광복이 반드시 오리라는 그런 확신과 예언 이런 걸 의미하는 거니까 저항적이죠 이것도. 자 이렇게 봤고요. 자 다음 시를 볼까요? 빨리빨리 쫙쫙 나갑니다. 자 김춘수 시인의 이제 꽃이라는 되게 이것도 유명한 시인데 이건 좀 철학적으로 많이 이해가 되는 시기도 하면서 연애시에도 되게 많이 쓰이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을 지나지 않았다. 자, 몸짓이 보니까 서술어를 보니까 지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니까 얘는 뭔가 미숙하고 성숙에 이르지 못한 부정적인 상태야. 몸짓, 아무리 몸짓 해봤자 봐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남의 눈에 띄지 않으면은 존재가 없는 거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몸짓이라는 건 무의미한 존재. 그리고 존재의 의미 부여가 아직 되기 전에 의미 부여가 안 된 존재죠. 그냥 존재, 생명만 그냥 붙어 있는 거야. 존재가 아니.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몸짓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자, 이거를 고상한 말로는 명명, 명명행위라고 그래. 이름을 붙여서 불러주는 거. 명명행위라면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자, 꽃이 그러면 몸짓과 서로 대비되는 시어로 얘는 의미가 부여된 존재겠지. 명명행위를 통해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야. 즉, 명명행위는 뭘 의미하냐면 어떤 존재라든지 사물에 대해서 존재성이라든지 가치. 아, 너는 이런 존재였구나. 너는 이런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 존재성, 가치성, 고유성을 부여해주는 그런 행위라는 거야.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 나의 본질에 맞는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인식의 대상이 주체에게로 가서 이름을 불리고 의미 부여를 내가 받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은데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자, 이 눈짓은 긍정일까 부정일까? 자, 앞에 나온 시 중에서 한다면은 자, 꽃. 이게 의미 부여가 된, 가치성이 부여가 된 존재니까 같은 의미겠죠. 반대되는 시어는 그렇지. 몸짓을 지나지 않았다. 아무리 다른 사람 앞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나를 봐주기 전에는 그 사람은 그냥 몸짓일 뿐이야. 그냥 존재하는 사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야. 그래서 인식론적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철학적으로 보았을 때, 그 존재에 맞는 의미, 그 존재의 개성과 고유성에 맞는 그런 가치 부여를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난 그걸 바란다. 존재의 본질 구현에 대한 소망과 그런 연결되기를 바라는 참된 관계 맺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의 의지를 담아서 쓴 철학적인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쪽에 있는 김수영의 풀입니다. 자, 일단 시인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면 이 작품은 좀 더 이해가 쉬워요. 김수영 시인은 1960년대 60년대 참여시로 이제 유명하신 분이죠. 시를 통해서 잘못된 그 정치 현실, 사회 현실에 참여해서 바꾸길 원하는 더 나은 세상으로 바꾸는 적극적인 현실 참여시를 쓰셨던 분이 바로 김수영 시인이었고, 김수영 시인의 유작이자 저항시, 참여시의 모습이 가장 압축적으로 거대하게 드러나 있는 시가 바로 이제 풀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풀이 바람 때문에 여기서 바람과 풀은 이제 대립적인 속성으로 나오는데 바람 때문에 풀은 눕고 나부끼고 하지만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이런 줄거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풀이라는 거는 연약한 존재. 일단 바람 앞에 밀려서 눕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인데 왜 풀이냐면 옛날부터 백성들을 나타내는 비유하는 말로 백성들의 민토, 잡초 이렇게 풀로 많이 비유를 했잖아. 그래서 민중들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힘을 이제 풀이라는 압축적인 소재를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시어들이 보면 되게 짧고 간단해요. 짧기 때문에 호흡이 빨라지고 그래서 더 힘이 느껴지는 거거든. 짧은 시 구절을 통해서 오히려 호흡에 더 힘을 주고 있다는 건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붙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자, 동풍은
억압하는 존재. 바람은 독재 권력이라든지 외세라든지 민중을 억압하는 그런 존재를 얘기하고 계속 짓밟아. 근데 풀이 눕지만 눕고 울기까지 해. 나약한 모습에 짓밟히는 모습.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자, 더 심화돼서 암담한 현실, 절망적인 현실은 더 심해지고 다시 누웠다. 자, 여기까지 보았을 때 풀의 모습은 나약하고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그런 모습이지. 바람이 부는 대로 울고 눕고. 근데 그 다음에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누워. 이게 자, 이거는 비과학적인 거죠. 치 속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야. 바람이 불기도 전에 더 빨리 누워. 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 그런데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자, 먼저 각성한다는 거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시상의 전환, 1년에 나왔었던 그런 모습과 다르게 2년에서는 풀의 강인함과 능동성,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역동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3년,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여전히 어두운 현실이야. 풀을 억누르고 뒷밟는 어두운 현실이지만 발목까지, 발밑까지 눕는다. 자, 점층이죠. 점점 고통이 더해지고 외압이 더 심해지지만 늦게 누워도 먼저 일어나고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자, 이거는 이제 대구지. 대구를 통해서 의미 강조하고 점층적으로 점점 더 심해지면서 표현하고 있고, 날이 흐리고 풀 뿌리가 눕는다. 그냥 풀이 눕는다까지가 아니라 풀 뿌리가 눕는다라고 표현을 해서 풀의 고통이 지속이 되고 더 철저하게 짓밟히는 걸로 돼 있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앞부분에서 얘기했잖아요. 중반부에서 선포하듯이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먼저 웃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 풀이 민중의 끈질긴 생명력으로 역사를 바꾸리라는 그런 역시 이것도 선지자적인 예언적인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네. 그래서 풀 자체가 민중의 끈질긴 생명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반복과 대구를 통해서 리듬감, 운율을 형성했지. 그 다음에 굉장히 단정적인 어조 썼다는 거. 일부러 힘이 느껴지는 그런 말투를 하기 위해서 단정적인 어조를 썼고. 자, 그 다음에 신경님 시인의 농무를 봐보겠습니다. 자, 신경님의 농무 같은 경우는 시대적인 배경을 이것도 역시 좀 알고 봐야 돼. 자, 신경님 시인은 김수영 시인보다 조금 늦게 1970년대 혹은 80년대 이때 우리나라에서 도시화 현상이 엄청 일어나고 있었거든. 도시가 발달하고 사람들이 도시로 이제 몰려드는 이촌 향도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도시화 또한 동시에 공장이 세워지고 빌딩이 올라가는 그런 산업화 현상이 이제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확 일어났죠. 산업 부흥이 일면서. 그런데 이 도시화 산업화가 정상적인 그런 궤도로 밟아나가면서 차근차근 된 게 아니라 급속도로 편향적으로 편중되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적으로 농촌의 소외 현상, 농촌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소외되는 현상은 굉장히 심해졌어요. 이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농무입니다. 자, 농무라는 건 농민들이 추수 때라든지 아니면 아무튼 농번기 때 그 뭐죠? 풍악을 울리면서 농민들 그 농촌 공동체의 일종의 축제거든. 그 농무를 소재로 삼아서 농촌의 되게 우울하고 비참한 현실을 가장 잘 보여준 작품입니다.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시는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뭔가 끝나는 분위기야. 하강의 이미지죠. 쓸쓸하고 뭔가 쾌락하고 문 닫는 분위기. 이때 당시에 농촌이 그랬거든. 그래서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 달린 가설 무대. 무슨 이제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빈 운동장. 운동장에서 뭐 연극, 농무 이런 걸 했던 모양이에요.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다 여기서 말하는 분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다 돼. 화장할 때 그 분, 하얗 뽀얗게 톡톡 두드린 그 분, 얼굴 분장을 의미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분이 얼룩진 얼굴로. 분노를 얘기하는 거죠. 소외된 그 농촌의 답답한 현실에 대한 그런 분노. 이 두 가지 모두 다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고달프고 답답하니까 이제 마시는 게 술 마시고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죠. 꽹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동물에게 들 뿐. 그리고 처녀애들 밖에 없어. 구경꾼들이. 그러니까 지금 농촌에서 전부 다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일할 수 있는 노동력들이 서울로 도시로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촌 향도 현상 때문에 사회 시간에 배웠죠. 이촌 향도. 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촌 향도 현상 때문에 일할 사람이 없어.
애들하고 여자애들밖에 안 보여.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울부짖고 어떤 녀석은 해외되지만 완전 현실을 이제 초탈 현실을 잊어버리고 이상한 그런 모습으로 해외되지만 이까지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농사 그런 거 해봤자 무슨 소용이고 이렇게 아등바등 해봤자 정성을 들여봤자 뭐 하겠느냐. 자 이런 걸 보고 스스로 비웃는다. 자조라고 그러죠. 자조적인 현실 인식. 그 정도로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해서 농촌의 현실이 너무나 직설적으로 나오는 거죠. 농사 해봤자 비료도 안 나오고 비료값도 안 나오고 먹고 살만한 게 안 되고 농사를 지을수록 더 힘들어져. 이거 분명히 경제적 구조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지. 1970년대, 80년대 농촌의 소외 현상이 이 정도로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는 다 때려쳐. 옆에 있는 애한테는 맡겨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자, 쇠전은 이제 소를, 우시장이죠, 우시장. 소를 주고 파는 곳에서 도수장, 도살장은 소를 죽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로, 죽음의 이미지로 심화되죠. 우리는 근데 점점 더 신명이 난다. 분명히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부정적인 상황, 암울한 상황이 되는데 신명이 난다고 표현한 거죠. 왜 그런지 봐봅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굴거나 고개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근데 농무를 어쨌든 내면적인 상황은 농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음률, 멜로디 때문에 신명이 나는 걸로 표현했지만 이게 역설도 되고 반어도 되겠지. 실제로 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반어로 신명이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현실이 너무 암담하니까 그런 농무라든지 술을 통해서라도 그런 고달픈 현실을 이겨보고자 춤을 추었는데 하다 보니까 묘한 카타르시스가 있어. 이런 의미에서 보면 또 역설이 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농무라는 시에는 농민들의 한과 고뇌 어린 삶, 그때 당시에 농촌의 그런 소외된 현실, 구조적인 모순이 그대로 잘 드러나 있고 직설적인 표현을 썼다는 거.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뒤쪽에 나와 있는 현대 시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고전 시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